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대생에 이어 사직 전공의 복귀가 예상되면서 1년 6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봉합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의 복귀율은 여전히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토크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김종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과정을 두고도 수습 과정이지만 이 복귀 과정을 두고 특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 특혜 논란에 대해서, 의사불편 논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먼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점이 좀 많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되는 정책을 하면서 너무 국민들과 의사들 간에 괴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지금 회복 과정에서도 이런 의사불패라든지 뭐 특례라든지 이런 논란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의과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제를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의과대학생은 학년제를 하게 되면 한 과목만 과락을 받아도 1년을 모든 수업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의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학기제로 이제 8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1년 6개월이나 휴학을 하게 된 학생들에게 그러면 이 원칙을 적용해서 내년까지 수업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최대한 수업을 맞춰서 이제 수업에 부족하지 않게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의사 불패 특혜 논란을 해서 하는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공동체가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데서 나아가는 방법에 과연 옳은 방법인지 의문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김종현 단장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특혜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료계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교묘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의료계가 이번에 이 특혜 논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특히 이번 복귀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한 복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과대 학생이나 전공의를 국한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체적으로 사실 국민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 그다음에 내부의 어떤 자정 활동, 그다음에 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지속적인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어쨌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어떤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의사회 내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또 뭔가 좀 구속 조치를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에 대한 재발 방지책 어떤 게 있을지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김종현 단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재발 방지책 마련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좀 일방적인 규제나 처벌만으로 이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좀 구축하고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좀 확대하는 부분, 또 그다음에 의료계와 시민사회 간의 정기적인 어떤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이런 이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9월 출범시킨다고 밝힌 이제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가 그런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시에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왜 이런 갈등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붕괴 문제, 또 의료 수가의 비현실성 등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제 재발이 또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정부, 의료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서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재발 방지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협 입장에서 보는 이런 일에 대한 재발 방지책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재발 방지책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런 엉터리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부 정책 개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지금같이 환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의사들의 파업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정부 정책 재발 방지는 제외하고 이제 의사들의 파업 문제를 보면 2000년 의학 분업 때 이제 의사들과 약사들에 한해서 민간 기관이지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결국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재발 방지책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직종만 그렇습니다. 의사와 약사와 화물연대. 이 세 가지 직종만 업무 개시 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업무 개시 명령 때문에 오히려 이번 사태가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는 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전공의들이 사실은 파업만 하고 나왔으면 좀 더 빨리 복귀가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이 파업을 하게 되니까 불법이 되는 상황이니까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사직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에 안 걸리기 위해서 사직해서 다 처리가 되고 나니까 법적으로 우리 이 친구들을 도와줄, 복귀하게 만든 명분이 너무나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발 방지책을 만들 때 좀 더 세심하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대한 논의가 돼야 되고, 그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관련 복귀율도 굉장히 낮다 지금 현재. 현상이 다시 복귀가 돼도 격차가 심한 상황인데 복귀율이 낮다는 의미가 뭔지 그 전망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짚어주시고 사태의 심각성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복귀율이 왜 이렇게 낮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단장님? 기본적으로 이제 경북대병원이나 지역의 이제 병원들도 지금 전공의를 이제 모집을 했는데 그 결과들을 보시면 한 50에서 60 또는 50도 모자라는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뜯어보시면 사실은 이제 지역일수록 복귀율이 낮고, 특히 전공 분야별로 보면 필수 의료과일수록 또 복귀율이 낮습니다. 결국 이제 뭐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학생들도 이번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 필수 의료 영역에 이제 돌아오는 것, 평생 종사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된 어떤 그런 계기로 작동했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필수 의료 인력의 배출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이제 지역 의료 필수 의료는 굉장히 약화되어질 거고, 현재 지금 시점에 빠른 대책이 도입되더라 하더라도 최소 이번 여파가 짧으면 5년에서 10년 혹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재명 정부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금 조속히 강력하고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사협회 이상호 부회장 먼저 말씀 주시죠. 지금은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의료수급 추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쪽으로 법안이 통과되어서 그 추계위원회에서 정확한 추계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건 과연 추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앞서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리면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항공대를 나온 조종사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조종사가 있는데 민간 항공사에서 아주 우대를 해서 전투기 조종사를 스카웃을 많이 했을 때 전투기 조종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나라에 조종사가 부족한지 전투기 조종사가 부족한지를 잘 판단을 해서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힘을 써야지. 이게 그러고 민간 항공사를 규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료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필수 의료를 하려고 하는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정말 자신스럽게 자신 있게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 의사 전체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되어야 되고요. 지금은 의사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아주 큰 화두가 있습니다. AI나 기술의 발달, 특히나 수술기구라든지 로보틱 서저리 이런 게 발달해서 과연 정말 의사가 많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네.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 자체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형태의 의료 이용을 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사수를 늘리면 해결이 된다. 또 의사수는 몇 명이 필요하다. 무슨 공장에 무엇을 찍어내듯이 이런 게 접근하는 건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사실은 큰 의료 정책 안에 한 영역으로서 인력 수급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보다도 당장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필수 의료 인력의 이탈 문제를 어떻게 막느냐, 또 이런 유인책, 또 지역의 어떤 분산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또 동반이 되어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수급해서 공급하더라도 밑에 큰 구멍이 생겨서 계속해서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 전투기 조종사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함께 놓고 봐야지 의료 수급 문제, 어디에 정원 문제만 떼놓고 보는 거는 조금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의료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청사진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의료 정책에 대해서 김종현 단장 소개 좀 해주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 좀 표방하고 있는 게 지필공이라는 단어가 났습니다. 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이런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우면서 이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든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의 전환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표방하셨는데요. 방향성은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정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제 디테일에 있겠죠. 일단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충분한 예산,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든가 완화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두 가지가 사실 동시에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이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서 투입하느냐, 이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일부 논란이 있는 정책들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의료계, 그다음에 국민과 충분한 소통,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장벽들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의료 정책은 사실 의사 한 사람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최소 10년이 걸리는 정책인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책이 바뀌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좀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동반되면 조금 더 이 정책의 성공성이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 평가는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그 기대를 하게 만드는 반이 아마 걱정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우리 의사협회 입장은 어떠십니까? 우리 김종현 단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뭐 그렇게 결국은 디테일에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는데, 그 세부적인 걸 보면 그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가격을 낮추어서 급여로 만든다. 그러면 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죠. 개개인이 지출되는 걸.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인상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세금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국민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한 가지가 딱 있는데, 하나는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정책은 어느 정부도 추진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을 사용하면 거의 다음 차기 집권이 불가능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의료비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속도 조절을 잘 할 것이며 어떻게 필요한 곳에 더 적재적소에 더 사용하느냐에 대한 디테일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방안으로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공의대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예전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지역의사제 시행해서 지역의료 공백 메꾸겠다고 하는데, 이 세부 내용이 과연 어떤 거고 실효성 어떻게
진행될지 단장님, 이 세부 내용은 어떻습니까? 공공의료 사관학교는 이제 서울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부술 교육 기관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이제 적절한 어떤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이제 의사로서 양성을 하고, 지역의사제는 이제 국가와 지자체의 장학금 지원을 받는 학생이 졸업 후에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제도는 아니고요. 이제 그 전에도 계속 이제 논의는 되어졌던 제도인데, 결국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디테일입니다. 이 정책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 효과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역 의료 공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어떤 대안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우려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가 속하고 있는 지방소멸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 사실 지방소멸 현상 때문에 지역에 환자가 없습니다.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젊은 의사들이 졸업을 하고 사실 굉장히 풍부한 의료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들인데, 지역에서 이제 특정 환자들이 없는 지역에서 강제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임상 경험을 쌓지 못한다면 이 의료진의 진료 역량이 저하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또다시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런 이제 이동을 가속화하는 어떤 악순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 교육 과정이 과연 양질의 교육 과정을 갖출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의사는 실력 있는 의사를 원하는 거지, 그냥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우수한 교수진 확보, 그 다음에 어떤 교육 인프라의 구축,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잘 갖추어서 적절한 의사들을 양성해 내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의무 복무를 10년 한다고 그랬는데 10년 후에 또다시 지역을 이탈해 버리면 결국 이제 한계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법들. 그래서 사실 이것과 또 별개로 이 공공의대 지역 의사제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의사의 한 사람이지만 기존 의료계에서 굉장히 기존 이 의료 시장을 왜곡하고 또 민간 의료기관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방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계와 사실은 충분하게 좀 협의를 거쳐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좀 기존의 어떤 의과대학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또 이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의 도입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해서 확대할 것이냐, 또 실제 지역의사로 양성된 의료 인력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충분한 의사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정책들과 동반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공공의료 사관학교든 지역의사제든 좀 한계가 보이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현역병이 정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입대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미친 영향이 공중보건 인력이 줄어들 정도를 걱정해야 될 정도니까요. 농어촌의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공보위 복무 단축이나 그다음에 처우 개선 필요성 제기되는데, 이 지점은 우리 이상호 부회장 먼저 말씀 주실까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이 의무 복무 기간이 39개월입니다. 지금 현역병은 18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무 기간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복무 기간 동안에 본인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건 지소가 전국에 한 1,228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64% 정도가 하루에 평균 5명 이하를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한 명도 안 보는 곳이 거의 한 170곳이나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계속 돌리는 게 옳으냐라는 문제도 있고요. 사실 지금 월급 문제도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월급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8만 원, 현역이 206만 원, 그 차이가 안 나니까 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아마도 공중보건의 제도는 지금 굉장한 손을 보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당연히 뭐 합당한 처우 개선 필요하죠. 필요하는데 사실 이거는 단기적인 어떤 보완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근본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이상호 부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우리 사회 전체에 이제 조금 더 이익이 될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노원 쪽 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이 사실 의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지방의료원에다가 배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좀 환자 진료에 좀 활용한다라든가 그러면 이제 공중보건의 시절에 이분들도 좀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가 있고 좀 전체의 시민들에게도 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좀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지역 의료, 필수 의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살려야 된다는 얘기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장 보시기에 이게 정말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역 의료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서 벽지에 소외된 계층의 진료 선택권 문제와 또 하나는 권역별 지방 의료의 지역 완결형 의료가 가능하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도서 벽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의료의 접근성의 문제를 보면 도서 벽지에다 다 종합병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벽오지에 계신 분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지역에 있는 의료를 살리는 방안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지원을 많이 해서 최대한 수도권과 경쟁 구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지역민들이 수도권으로 안 가고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종결형 의료 제도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필수 의료 종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법적인 안정성입니다. 과거에 이대 목동병원 사건 때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전공의 쌤인 학생분들이 그 교수님께서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고 그 이후로 소아과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만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현 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지역 의료 필수 의료 문제는 사실은 인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어떤 모순이 좀 집약적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고령화로 인한 이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중에 사실 핵심이 뭐냐면 지역의 의료 전달 체계를 사실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문제입니다. 현재는 이제 의료 인력도 사실은 아무런 규제 없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고 환자도 상당 규모가 아무런 제약 없이 유출되고 있고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지역의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나 다른 간호사나 의료 인력들이 환자가 없는데 머무를 이유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겠죠. 결국 이제 1차, 2차, 3차의 지역 안에서의 의료 전달 체계 또는 이 실제 우리 웬만한 질환들은 우리 진료권 안에서 완결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료 생태계를 복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필수 의료 문제는 이상호 부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수가 현실화의 문제와 법적 안전성이 확보되면 사실은 그거는 당장이라도 조금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의료의 문제는 사실은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방의학 이제 수업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의료 체계는 사회 체계의 하부 조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의료 체계만 단독으로 딱 드러내놓고 뭔가를 개선하는 것은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지방 분권 문제 여기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사실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근 1차 의료 강화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이거 보면 의료 전달 체계 아까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단장님? 네, 이 1차 의료 강화 특별법을 통해서 아마 이제
동네 의원이 역할을 좀 이제 제고할 수 있고 또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예방의료 확대라든가 이런 이제 비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 환자들의 어떤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들은 의료 체계 안에서, 의료 제도 안에서 본인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료 이용을 하는 이제 행태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바람직한 의료의 행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데, 사실 이게 뭐 규제 못하게 하고 이런 거로 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단검과 재책이 사실은 병행되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1차 경정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이제 이용하는 경우나 아니면 안 가도 되는 수도권의 어떤 의료 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본인 부담금을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정도로 조금 대폭 좀 상향하다 한다라든가, 대신에 1차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뭐 이런 이제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경험해보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의료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체감하도록 만드는 게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호 부장은 1차 의료 강화 특별법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국은 1차 의료 강화뿐만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의료 전달 체계가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 꼭 완전체를 가져야 되는 분과가 있고, 좀 시간이 그래도 이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지역마다 심내 혈관계는 서울까지 갈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런 심내 혈관 센터들이 활성화시켜서 지역민들이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어떤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권역별 센터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저희 대구 경북권에는 중입자 치료기가 없는데, 정부에서 뭐 경북대병원이나 뭐 어떤 병원이든 간에 하는 병원을 정해서 중입자 치료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야 또 대구 경북에서 어떤 지역에서 그런 종결형 의료가 할 수 있다는 지원 제도, 그리고 특히나 뭐 기업에 지역 뭐 병원에 대한 기부 문화를 좀 활성화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의료 기반을 인프라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을 같이 한번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곳에 언제나 갈 수 있는 병원의 의사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주치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 번 다른 정권에서도 도입을 시도했다는데 자초되었다고 합니다. 이 주치 제도 필요성, 그다음에 가능성, 의협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주치 제도를 전격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맞나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치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세부 전문의를 1차 진료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분과된, 특화된 뭐 이비인후과 하면 코 전문, 뭐 귀 전문, 뭐 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전문 진료를 국민들이 직접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주치의 제도라는 걸 도입한다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고령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워낙 약물 용량이 너무 많아서 다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 돌봄 문제는 주치의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전격적으로 주치의 제도가 지금 의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 만병통치약이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좀 적어 보인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김영현 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치 제도라는 그 자체가 이제 모든 영역에다가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사실은 저도 조금 개인적으로 계속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도 사실 주치 제도 하면 사실 떠올리는 단어가 인두제, 총일계약제로 가는 전조 단계일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치 제도라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라 특정의 대상, 특정의 질환의 대상으로 좀 단계적으로, 좀 선별적으로, 그다음 단계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도 또 물론 이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 3월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1차 의료 노인의료 돌봄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재택의료가 사실은 이제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택 의료가 들어온다는 것을 사실 들여다보면 다른 측면에 생각해 보면 그 집에서 사실은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주치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치의라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9월에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의료 현장 정상화를 추진하고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논의해야 되는 내용 그리고 이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꼭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점 어떤 게 있는지 두 분께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부회장 먼저 말씀 주시죠. 전향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결론이 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서로 공감하고 함께 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의 수치가 거의 99% 불신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 그리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국민들과 의사 간의 신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부터 먼저 선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필수 의료에 종사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나라 의료 제도를 봤을 때 필수 의료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우리 후배들을 필수 의료를 선택할 수 있고 그 교수님들도 내가 제자를 가르쳤을 때 필수 의료를 해서 이 친구가 한 인간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정책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부회장님 진정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투명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공론화 과정도 좋지만 사실 이런 이제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정보를 이제 공개하고 다양한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료진 그런 다른 또는 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느냐 이 과정에서 사실 투명성과 신뢰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결국에는 또 이름만 있는 어떤 그런 위원회에서 또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어떤 의료개혁 혁신 로드맵 뭐 이런 것들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의료의 문제는 특정 환자나 사실은 이제 의료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받아야 될 어떤 이해가 관계가 걸려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투명성 있게 진행한다면 조금 더 기대감을 높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토크 시간은 문제가 되어왔던 의정 갈등이 어떻게 수습되는지 문제와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여러 가지 의료 정책에 대한 전반 토론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의 중요한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골라온 소식은 뭡니까? 네, 일단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최근 경부선 선로에서요 열차 사고가 발생해서 7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안전 관리가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경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린 뒤에 비 이후에 무슨 고칠 게 있나, 점검할 게 있나 점검하다가 노동자들이 선로 근처에 있다가 난 사고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는 지난 20일에 났고요. 이 동대구역을 출발해서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10시 49분쯤에 청도군 화양읍 부근을 지나던 중에 발생을 했습니다. 열차에 치여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상자들은요, 폭우가 내린 이후에 이 철로 옆에 있는 옹벽이 훼손이 됐는지 무너짐 사고가 있을지 여부 등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남성현역을 통해서 철로 쪽으로 진입을 해서 이동 중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요, 경남 밀양역 부근에서 이 선로 수평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열차에 치여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열차가 운행을 할 때 선로에서 이루어지는 상례 작업, 그러니까 열차 운행 중단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은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이 선로가 아니라 주변 시설물 점검이었기 때문에 열차 운행 중단 없이 상례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열차에 왜 치였나 또는
왜 인지를 못했나? 이동하는 경로나 또 방법이 적절했나?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열차 접근이나 작업자 인지 여부에 궁금함이 많습니다. 이 사고가 난 지점이 곡선 구간이라서 열차 기관사가 이 작업자들을 육안으로 인지하기는 어려워 보였을 것이라는 게 다수의 중론입니다. 또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열차 특성상 이 제동의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악을 했었어도 사고는 피하기 불가능했을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현장 작업자들은 열차 접근을 알았냐? 왜 못 피했냐일 건데요. 현장을 이동 중인 작업자들이 열차 접근 경보 앱 경보가 울리는 단말기를 4대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보가 울린 것으로 확인은 됐는데요. 당시 무궁화호가 진주 방향으로 가기 전에 이 상행성 대구 방향으로 화물 열차가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이것으로 혼동했을 가능성 내지는 이런 소리 때문에 경보를 못 들었을 가능성도 좀 제기를 되고 있고요. 또 대피 관점에서 좀 보면 이 노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길 옆에요. 이 철도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인데 통상 노동자들은 이 노반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노반을 따라서 이동하면은 사고 가능성은 크게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철로 가까이에서 걷고 있었단 말이죠. 이 사고가 난 곳이 비탈면으로 좁아지면서 노반이 아니라 선로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부상자가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탈지고 수풀이 우거져서 선로 쪽으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열차 폭은 280cm로요. 선로는 155cm인데 더 넓거든요. 가까이 있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 좀 위험한 공간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드러난 일도 있다면서요? 네,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력과 서류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작업계획서 서류에는요, 참여자가 9명이었지만 실제로는 6명 서명이 있었고요. 또 그중에 열차 감시 업무자와 참여 기술자 2명이 작업 참여자로 당일에 음주를 했는지 보호구 착용 여부를 검사 받았는지 이런 게 나왔는데 이 2명은 없고 이 사상자 명단에 다른 사람 2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점검을 해야 하는 옹벽 근처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었는데 이 작업자들이 이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 먼 지점에서 이 열차를 등지고 걸어가는 이동 경로를 택한 작업 계획이 이게 어떻게 세워졌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폭우 이후에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하청업체에 이런 많은 작업들이 추가됐는데 이를 좀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 특히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이 사고가 났는데 아무래도 조사를 좀 면밀하게 하겠죠? 네, 지금 국토부 그리고 노동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첫 인명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코레일 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물러남이나 이 시범 케이스 같은 처벌만이 반복되는 사고와 인명 피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겁니다. 노동부 장관이요, 열차를 몰던 이 기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현장을 잘 아는 만큼 좀 현실적인 대책과 대응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는 이런 사고를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방안을 마련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문화예술정책의 중심 역할을 맡은 이 대구 문화예술진흥원이요, 운영상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네. 어떤 기관이 무슨 문제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를 파악하려면은 보통 그 조직이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취임할 때 이게 만들어진 조직이지 않습니까?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이 취임을 할 때 이 산하기관 통폐합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문화재단, 관광재단, 그리고 대구 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미술관 등 6개 출자 출연기관과 시 산하 사업소를 통합했습니다. 비용 절감이나 일원화를 통한 효율 이런 단어가 나오면 통폐합의 장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말씀하신 각종 비용 절감과 관련해서 좀 보면요. 직원 인건비가 2023년에 103억 원가량에서 지난해에는 107억 원으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근무 수당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대구시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15% 정도가 월 평균 33시간 규정을 초과하는 시간 외 수당을 받았고요. 특정 몇 명은 간 시간의 수당이 2천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쓰는 돈은 줄었습니다. 이 통합 전에 대구문화재단이 했던 걸 좀 보면요. 일단 문화예술 교육사업비가 3년 사이에 60% 넘게 줄었고요. 생활문화센터 운영비와 그리고 생활문화 육성 지원 사업비는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비는 40%, 그리고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육성 사업은 44%, 기초예술진흥 사업도 33%가 줄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원장이 취임 10개월 만에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이 조직 갈등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네, 이런 여러 기관들을 모은 건 업무 효율을 위해서였지만요. 이 서로 직책과 직급이 다르고 또 문화계 경력이 또 많은 사람 없는 사람이 다 섞였습니다. 복잡한 고용 형태는 이 승진이나 인사이동 등 대우가 비합리적이라는 불만과 비판이 나왔는데요. 특히 또 원장이나 임기직 본부장은 외부 공모로 진행을 되다 보니까 조직을 좀 파악하는데 어렵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주요 보직을 맡은 이 특정 간부가 인사권을 장악을 해서 셀프 승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에 줄서기가 팽배하다. 이런 내부 증언들도 외부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박순태 전 원장의 경우에 특정 인물을 고려한 인사를 위해서 내규 변경을 지시를 하거나 공개 채용 과정에서 개입을 해서 이런 의혹을 받았는데요. 대구시가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진 사퇴서를 냈고요. 대구시가 이를 수리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후까지 1년가량 대행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 문화예술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던 전 대구시장도 떠났고, 그리고 당시 일방적이고 급했던 통폐합을 제동조차 걸지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문화예술진흥원에 문제가 많으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구시 의회도 조금 뒷북은 마찬가지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원상복구를 하든 대수술을 하든 이 모든 일이 내년 선거 뒤로 미뤄지면서 결국 피해는 지역 문화예술계와 또 시민들이 받지 않을까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네. 항상 이 비용 절감이나 효율화라는 이 말은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그에 따른 실질적인 내용이 담보가 되고 난 뒤에 이루어졌을 때 붙일 수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드는 생각이지만 홍 시장 떠난 뒷자리에 수습할 일이 왜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은 드는군요. 예,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은 환경 분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다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대응에 나섭니다. 재자연화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이달 초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역을 찾았었는데요. 이후 의지를 밝혔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환경부는요, 해평 그리고 강정, 고령 등 낙동강 4개 지점에서요 조류 경보를 내리기 위해서 물을 뜨는 이 취수 지점을 취수구 50m 내로 조정을 합니다. 기존에는 취수를요 상류 2에서 4km 지점에서 해왔는데요. 취수구 근처에는 유속이 느리고 상류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남조류 농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 녹조의 심각성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또 물을 떠서 분석을 해서 경보를 내는데 기존에는 평균 3.5일이 걸렸거든요. 이제부터는 당일에 결과를 내기로 해서 이동 녹조 분석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환경부는 일단 낙동강에서 이것을 시행한 뒤에 다른 강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환경시민단체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는 비단 수질 오염 문제뿐만이 아니고 에어로졸, 즉 공기 형태로 이 독소 녹조가 확산하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던 것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 이 시범적으로 조류 독소가 1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 조류 경보를 내리고 있는데요. 연내로 이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 조류 경보 발령 기준에 이 조류 독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류 독소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콧속, 그러니까 호흡기에서
나왔다라는 환경단체의 조사, 그리고 나오지 않았다, 이 정부의 조사, 이렇게 엇갈리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흡입 독성 시험도 연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녹조가 심한 지역에서 이 재배한 농산물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재자연화라는 이름으로 방안을 발표하고 금강 그리고 영산강은 포를 개방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철거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네. 낙동강은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를 개방을 해서 수위가 낮아지면요, 농업용수나 이 생활용수 취수가 어려운 점 때문에 좀 반발이 컸고요. 또 이 문제가 이 환경이 아니라 진영 논리로 접근했던 부분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수질 개선, 안전한 먹는 물 확보라는 이 철저히 환경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김은혜 기자 이번 주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주요 언론에서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환길 대회라는 말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전환길로 시작해 전환길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중앙일보조차 이전엔 의자 육탄전, 이번엔 분노의 삿대질이라는 제목을 달며 이번 전대를 당 역사에 남을 흑역사로 규정했습니다. 정치는 분노를 소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장면들은 정책 경쟁보다 충성 경쟁이 더 값비싼 화폐가 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당원과 후보가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고성으로 맞붙는 풍경은 정당의 품격을 핥히는 자해였고, 건강한 보수가 우리 정치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에게는 눈뜨고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선거는 끝이 났어도 상처와 앙금은 수습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이렇게 치러진 바탕에는 자기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올바른 명분과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옛말처럼 올바른 명분이 아니면 말이 순하지 않고 말이 순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삿대질과 함께 내뱉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한 후보의 말은 고스란히 국민의힘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국민의 손가락질로 남았습니다. 이번 주 시사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